음, 수시간 동안 어린 진돗개가 계속 짖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 때문에 그 아이 별이가 죽을 뻔했다. 요컨대 강원도 평창의 높은 산 위로 올라가 마른 대지를 황금빛 카펫으로 바꾸고 있었다. 동쪽 나무 울타리를 점검하던 중 부츠가 마른 흙먼지를 일으켰다. 늘 그렇듯 평범한 아침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어딘가 달랐다. 반쯤 높고 리듬감이 있으면서도 당황한 듯한 짖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또다시 도어들린다. 약하게. 더 일찍부터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길일은 진돗개 강아지구나. 에이, 새를 쫓고 있나 보다. 복장 작업원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웃으며 무시했다. 이곳의 들개들은 그런 식이다. 어? 짖고 뛰어다니다 곧 사라진다. 그러나 그 짖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을 가르며 계속 들려왔다. 그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절박하게 장갑을 벗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독접 울타리 근처 오래된 우물문 바로 너머에서 그 어린 진돗개를 발견했다. 생후 4개월도 안 된 어린 진돗개였다. 하얀 털은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두꺼운 털 아래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앞발로 버티고 몸을 떨며 으, 수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으로 짖는 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지기 시작했다. 말린 꼬리는 흔들리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향해 계속 짖고 있었다. 그때 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쓰러져 있었다. 내 동반자가 공포에 눈을 부릅뜨고 땅에 누워 얕고 빠른 숨으로 옆구리를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왼쪽 뒷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우와, 그 아래에서 녹슨 금속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한적이었다. 오래되고 불법적인 함정이 그녀의 살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마른 흙은 피를 빨아들이고 그는 발버둥 치다 힘을 다해 쓰러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 진돗개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녀 옆에 무릎 꿇고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다리인가? 얼굴인가? 아니면 뒤에서 아직 짖고 있는 어린 진돗개인가? 걔가 함정을 확인하려 손을 뻗자 어린 진돗개는 앞으로 튀어나와 더 격렬하게 짖으며 그 작은 몸으로 그녀를 지켰다. 더 오려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그것은 어린 진돗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어린 진돗개는 상관없었다. 몸은 떨리고 발로 땅을 단단히 디디고 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린 진돗개 때문이 아니다. 내 탓이다. 뇌리에 수년 전의 광경이 되살아난다. 어떤 지평관 비명에 달려들려는 게 앞에서 굳어버린 어린 나의 모습. 그 소리, 그 플레이,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죄책감.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여기서 어린 진돗개 앞에서 마비되어 있다. 자고 보니 마침내 따라왔다. 누나? 저건 별이인가? 무슨 일이야? 함정이 걸렸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전했다. 피가 흐르고 우리는 그녀를 거의 죽일 뻔했어. 어린 진돗개는 그녀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마침내 그녀에게 다다랐을 때 이 어린 진돗개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땅에는 그녀의 몸 주위를 밤새 걸어다녔을 원을 그린 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드러운 흙 위에는 그녀 옆에 웅크리고 그 작은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코 근처 마른 땅에는 혀로 핥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그녀를 깨우려 했던 건지 아니면 위로하려 했던 건지 얼굴을 핥았던 것이다. 한잠은 오래되고 녹슬어 있었으며 의바로 아래에 묻혀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에 설치하고 잊어버렸거나 뭐가 걸리든 상관없었던 건지. 별이는 새벽 전 어두운 시간대에 이것을 봐봤고 바람 소리에 섞여 그녀의 비명은 이 어린 진돗개에게만 들렸던 것이다. 우리가 함정을 풀자 그녀는 떨었다. 다리는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뼈가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린 진돗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린 진돗개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으로 쫓았다. 그녀를 트레일러에 태우려 하자 그녀는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폭발할 때까지 몸부림쳤다. 어린 진돗개가 그것에 답해 짧고 명확하게 짖었다. 그 순간에만 그녀는 조용해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듯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손은 단단히 쥐어지고 탁은 꽉 물려 있었다. 어린 진돗개를 그녀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내 깊은 곳에 묻힌 그 부분이 경고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린 진돗개는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쓰다듬어 달라고 하지도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그냥 별이와 우리 사이에 자신을 놓았다. 흙먼지에 뒤덮인 떨리는 작은 몸으로 마치 병사처럼 서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손이 있으면 짖었다. 그녀를 지키고 있네?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잡아야 할까? 아니, 나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지금은 그녀를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게 우선이야. 어린 진돗개는 들판 중간까지 우리를 따라오다 문에서 멈췄다. 원래 들어오려 하지도 외로이 울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 흙먼지에 뒤덮인 채 조용히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 그 어린 진돗개를 볼 수 없었다. 얼굴을 돌리자 맥박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오래된 공포는 이치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내 근처에, 그녀 근처에, 누구 근처에도 그 어린 진돗개가 있기를 원치 않았다. 뒤가 물어서가 아니다. 떠올리는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어서다. 트럭이 출발할 때 앵미러로 마지막 한 번 더 보았다. 그 어린 진돗개는 아직 거기 문 옆에 앉아. 조금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눈은 별이의 트레일러가 보이지 않을 그 순간까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도 안 돼. 우리는 별이를 평창 외곽의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그녀는 즉시 처치실로 옮겨졌다. 진통제, 항생제, 함정은 깊이 파고들어 있었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운이 좋았다. 수의사가 말했다. 나는 운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메스꺼웠다. 복장으로 돌아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어린 진돗개 이름조차 모른다. 아무도 몰랐대. 이름표도 목걸이도 없고 그냥 두꺼운 하얀 털과 날카로운 눈,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은 짖음 소리뿐. 그날 오후 문에 차로 다가가자 그 어린 진돗개는 아직 거기 있었다. 마치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듯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냥 내 너머 별이가 있었어야 할 할마구간 쪽을 보고 있었다. 아직 있네. 하는 목덜미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작업원이 건조더미를 들고 지나가며 그 어린 진돗개 쪽으로 턱을 내밀었다. 이미 갔을 줄 알았어. 나도 그래. 뭐 놓아줄까? 사료나 물 같은 거. 아니. 생각하기 전에 말이 나왔다. 내버려두면 곧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어린 진돗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 문 옆에 있었다. 결코 짖지 않고 그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목장의 모든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일상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모든 말과 통로를 점검했다. 완벽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방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뭘 하는지 알았다. 나는 그 어린 진돗개를 막아내려 했다. 그 어린 진돗개를 울타리 밖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쫓아내려 했다. 예영. 통차의 삐그덕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어린 진돗개의 짖음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다. 마구간 문이 삐걱할 때마다 그 어린 진돗개의 걸음소리를 떠올렸다. 별이의 빈 마구간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언가 찔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 느낌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어린 진돗개의 모습은 없었다. 동네도 길에도 어디에도. 에이, 순간 안 됐다. 이미 갔을지도 몰라. 마음이 마침내 들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 어린 진돗개를 데려갔을지도. 하지만 마구간에 들어서자 진정제를 맞고 붕대를 감은 채 아직 서지 못하는 별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마구간 안에서 몸을 흔들고
벽을 흔들고 사료를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그 어린 진돗개는 어디 갔어? 작업원이 밖을 보며 물었다. 사라진 것 같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처럼 들렸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다르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흙먼지 속에 앉아 마구간을 뚫어지게 보는 그 어린 진돗개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에 내가 한 일은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해가 뜨자마자 나는 재킷을 걸치고 동쪽 너머 열린 들판으로 차를 몰았다.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료도 들지 않고 앞놀이도 없었다. 그냥 차를 몰았다. 아침은 차갑고 조용했다. 얇은 안개가 풀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우와,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면 곧 사라질 그런 안개였다. 하지만 그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동경을 꿈속처럼 혹은 유령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차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짖는 소리도 자갈을 밟는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양, 우리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안개에 덮인 습지 쪽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그것이 보였다. 키 큰 포리새로 밟혀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평평하게 다져져 있고 진흙과 지식여진 양털로 테두리가 되어 있었다. 가운데에는 그 어린 진돗개가 웅크리기 딱 좋은 얕은 오목한 곳이 있었다. 그 어린 진돗개는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다. 그 잠자리 옆에 찢어진 플라스틱 포장지가 있었다. 육포다. 우리 작업원이 울타리 근처에 놓았을 텐데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한번 흘끗 보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없다. 푸른 아래에서 뭉쳐 있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먹었어? 내 목소리는 공기에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한동안 거기 서서 그냥 숨을 쉬고 너무 많이 느끼지 않도록 안에서 떠올리는 별이를 상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방패처럼 그녀에게 몸을 기대는 그 어린 진돗개를 상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수백 킬로그램의 동물을 마치 평산의 동반자인 양 지키는 어린 진돗개. 그 어린 진돗개는 그녀를 알지도 못했다. 아니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이가 섬유를 통해 피부를 찌르고 나는 청바지에 붙은 건초를 털며 트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우리 사이에 서서 얼상짓지 않고 그냥 내 눈을 뚫어지게 보는 그 어린 진돗개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복장으로 돌아와 나는 곧장 결의의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아침보다 진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많이 먹지 않았다. 다리는 좋아지고 있으며 보기도 열도 가라앉았지만 내가 들어가는 그 눈은 아직 모를 찾고 있었다. 나뿐이야. 라고 말하자 그녀는 지친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머리를 숙였다. 사료통에 손을 뻗고 멈췄다. 뭘 기대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망다. 자갈을 밟는 발소리인가? 그 갈라진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건가? 그러네. 정적은 너무 커서 마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중요한 뭔가가 흘러가 버린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현관에 앉아 오래된 담요에 둘러싸여 바람을 견디려 했다. 오랫동안 들판을 바라보았다.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림자도 귀도 서리 없이 그냥 가슴의 아픔과 어떻게 해도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물음뿐이었다. 그 어린 진돗개는 어디 갔어? 그리고 왜 나는 그 어린 진돗개가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나는 아무 곳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목장지를 걷고 수도관을 확인하고 동쪽 문에 부서진 걸쇠를 고쳤지만 내 눈은 끊임없이 목장 너머 언덕으로 어린 진돗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으로 방황했다.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들게. 지나가는 또 다른 한 마리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하고 있었대. 에이, 정오까지 나는 척하는 걸 포기했다. 내 트럭에 타고 땅이 오르막이 되기 시작하는 나무 습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언덕 근처에
차를 세우고 걸어 나갔다. 봄치고 태양이 뜨겁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흙먼지가 부치에 달라붙었다. 물을 찾고 울타리를 지키고 모든 그림자의 움직임이 없는지 눈을 찌푸렸다. 마침내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가축 통로 근처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 다른 발자국. 그것들은 초원과 교대숲으로 반쯤 숨겨진 부서진 울타리 일부 아래로 이어졌다. 내려다보니 굳은 쇠깃털 더미나 오래전에 트럭에서 버렸을 깨진 물병이 보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래된 양털과 흙으로 만든 둥지 같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 어린 진돗개는 거기서 혼자 자고 있었던 거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실망과 죄책감이 섞인 게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과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뿐이다. 네가 그녀를 구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해 말했다. 그런데 나는 네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더 어린 진돗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린 진돗개를 쫓아낸 거 도우러 왔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린 거다. 예정보다 오래 거기 머물러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할 무렵 목장의 말들이 사료를 기다릴 때쯤 내가 돌아왔을 때 별이는 서 있었다. 조금이지만 서 있었다. 비틀거리며 굳어 있었지만 똑바로 나는 머구간에 들어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그 다음 열린 마구간 문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마치 누군가 다른 더 작은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대하는 듯이 외로움이 평소보다 강하게 나를 때렸다. 나는 조용히 마구간 문을 닫고 더 왔을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작업은 숙소로 향했다. 어디 갔었어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돌아오면 그 어린 진돗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그것을 입 밖에 내 인정하는 건 내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린 진돗개가 돌아오길 바랐다. 너희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나를 위해. 왜 3일이 지났다. 그 어린 진돗개의 기척은 없다. 밤에 나는 뒷문 걸쇠를 풀어둔 채로 두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왜 3일 때 밤 하늘이 갈라졌다. 에이, 짠드니 먼 일요일서리처럼 언덕을 굴렀고 비가 유리시트처럼 평창을 씻어냈다. 나는 늦게까지 마구간에 남아 편리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퍼품을 씌워있다. 항상 그랬다.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그 눈에는 아직 그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바람이 지붕을 흔들고 마구간 문에 기대어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그것을 들었다.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한 소리였다. 발을 멈췄다. 나는 얼어붙었다. 밖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누군가가 마구간 안을 움직이고 있었다. 찬찬히 조심스럽게 돌아보자 거기 있었다. 그림자가 형태를 이룬 듯 그 어린 진돗개가 마구간으로 들어왔다. 흠뻑 젖어 발은 떨리고 배는 진흙이 튀고 한쪽 귀는 늘어지고 그 눈은 별이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애가 아니다. 짖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곧장 그녀의 마구간까지 걸어가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듯 바로 옆에 누웠다. 목이 막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서 별이가 머리를 숙이고 코를 부풀리는 걸 보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어린 진돗개는 말의 다리에 몸을 기대고 안으로 들어가려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그 어린 진돗개는 돌아왔다. 숙소 때문도 사료 때문도 아니고 그녀를 위해 나는 천천히 다가가 젖은 바닥에서 부치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어린 진돗개는 머리를 들지 않고 으르렁대지 않고 몸을 피하지 않고 그냥 한번 깜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뿐이었다. 왜? 그것은 내 곁에서 잠들 만큼 나를 믿는다는 뜻이었다. 내가 그럴 까쳐 있어서가 아니라 별일을 위해. 나는 그들 맞은편 마구간 문 바로 밖에 앉아 머리 위 지붕에서 비가 격렬하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두 개의 숨소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상처 입고 하나는 용감하다. 수년 만에 나는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오래된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지 않았다. 마서 10년 전의 비명을 듣지 않았다. 그냥 흠뻑 젖은 채 마음을 열고 마구간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 어린 진돗개는 돌아왔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않기를 거부한 누군가를 위해. 아, 그날 밤 이후 충이는 진정한 의미로 결코 떠나지 않았다. 집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주위를 끌려 하지도 않고 다른 진돗개들처럼 목장 작업원들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진돗개들과 달랐다. 그는 항상 별이 근처에 있었다. 아침이 되면 그는 그녀의 마구간 밖에 웅크리고 꼬리는 접혀 있고 눈은 반쯤 뜨여 있지만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구간 문을 열어도 그는 짖으며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시설 근처 작은 울타리장으로 그녀를 데려나가는 우리 옆을 걸었다. 그는 놀지 않고 새를 쫓지 않고 가출이를 짖지 않았다. 그냥 그녀 곁에 조용한 존재로 그림자로 수호자로 있었다. 다른 작업원들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오후 마구간 근처에 양철 그릇을 놓게 되었다. 약간의 게사료, 육포조각, 나라는 국찌꺼기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을 때는 결코 먹지 않았다. 별이도 함께 먹지 않는 한 결코 그것에 손대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그에게서 힘을 얻는 듯했다. 아직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시급은 돌아왔다. 내일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고통과 공포로 움푹 파인 그녀의 눈은 이제 바늘처럼 충이를 쫓고 있었다. 그가 움직이면 그녀도 움직인다.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난 매일 스이사는 스트레스에 의한 유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알았다. 그들은 우리 없이 서로 치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인간이었다. 가끔 나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 그들이 누워있고 다리에 머리를 디대고 별이가 그 옆에서 싸워 꼬리를 그의 등에 스치기 딱 좋게 흔들고 있다. 한번 신입 작업원이 마구간에 들어와 말을 잃었다. 저 어린 진돗개 그녀를 호위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강아지요? 가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셈이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안에 이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소유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충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인네 그 아인 그 아이를 선택한 거다. 주말까지 나는 뒷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완전히 그만두었다. 별이의 마구간 근처 그릇에 여분의 고기를 넣는 걸 숨기는 것도 그만두었다. 이 어린 진돗개가 어떻게든 우리를 잃든 이 쌍 조용한 고동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피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아직 그에게 만지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가 깊고 차분한 읽기 어려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볼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수년 전에 단단히 닫힌 문이 호기심으로 열리고 다시 그것을 닫고 싶은지 나 자신도 잘 몰랐다. 그것을 입에 올린 건 확실히 칼이라는 목장 작업원이었다. 사야요. 어느 오후 그가 쇠스랑에 기대며 목장지에서 별이 옆에 누운 충이를 보며 말했다.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제대로 훈련시키면 좋을 거야. 아니, 내 말은 너무 빨랐고 날카로웠다. 그래요? 칼은 당황한 듯 나를 보았다. 나는 입을 열고 응시 닫았다. 진실이 목에 걸려 있었다. 무서워서다. 그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가 아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만약 그를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무서웠다. 나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울타리에 다가가 멀리 부서진 이빨처럼 산맥이 솟아있는 열린 들판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낮고 오렌지가 파란히 녹아들고 바람이 높은 풀 부드러운 파도처럼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진정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 보이는 건 빛 속에서
말의 옆구리에 웅크린 어린 진돗개의 모습뿐이었다. 내 기억이 아닌데 마치 뼛속까지 새겨진 듯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이미지 뒤에는 항상 다른 이미지의 반영이 있었다. 여동생, 그녀의 비명, 현관 위의 피, 줄여야 했던 게 내가 결코 본 적 없는 게 나는 9살이었고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걔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생물이라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의 지금 나는 이 어린 진돗개가 수백 킬로그램의 동물 옆에 조용히 앉아 어떤 인간보다 그녀를 안심시키는 걸 보고 있다. 왜 그인가? 왜 지금인가? 왜 나는 그가 여기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직접 별이에게 사료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먹고 있었다. 천천히지만 집중해서. 언년 입마다 그녀는 멈추고 그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던 옆눈으로 흘끗 보았다. 그는 항상 거기 있었다. 나는 그녀 옆집에 앉아 말문에 등을 기대고 춘희가 그녀와 동기화되어 숨쉬는 걸 보았다. 내가 움직이자 그의 귀가 쫑긋 섰지만 소리는 들지 않았다. 손을 뻗어볼까 했지만 그만두었다. 대신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너는 그 녀석과 다르구나. 그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갔다. 어이, 천천히 조용만 해봐.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마 멈추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것은 어떤 화요일에 일어났다. 별이가 비틀거렸다. 그녀는 좋아지고 있었고 짧은 거리를 걷고 복장지에서 조금 풀 먹고 사료를 가져오는 작업원에게 머리를 비비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아침 내가 그녀를 문으로 데려가려 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녀의 뒷다리, 다친 쪽 다리가 날카로운 울음과 함께 격렬하게 무너지며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가 거기 있었다. 충이 그 어린 진돗개가 어디서부터인지 조용히 빠르게 단호하게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목 아래로 몸을 미끄러뜨리고 그 몸으로 부드럽게 그녀를 밀어 올렸다. 별이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었다. 나는 고삐를 넣고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한 손을 그녀의 옆구리에, 다른 손으로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괜찮아. 아가씨, 괜찮아.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모두 함께 거기 있었다. 내가 한쪽에, 그가 다른 쪽 곁에,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손과 그의 몸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닿았다. 그는 으르렁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에게 닿고 있었다. 그의 털은 아침 이슬로 젖어 있고 부드럽지만 손 아래 두껍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빼지 않고 그냥 한번 깜박이고 언노 다시 주위를 돌렸다.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은 모두 모든 것이었다. 그는 만져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신뢰받는 걸 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마침내 나를 받아들여준 듯 느껴졌다. 우리가 별일을 마구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충이는 언제나처럼 그녀 옆을 걸어 따라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번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너도 이제 이 일부야 라고 말하는 듯이. 그날 오후 나는 현관에 앉아 언덕 너머로 태양이 지는 걸 바라보았다. 아이 문 너머로 그들을 보고 있었다. 충이는 별이의 마구간 근처에서 웅크리고 그녀의 숨은 느리고 안정되어 있으며 늘 사이의 정적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뿐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사고 후 여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가 걔를 볼 때마다 어떻게 떨었는지. 내가 수년 동안 그녀와 모든 들개 사이에 서서 그녀를 지키는 척 실제로는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생후 4개월의 어린 진돗개가 나에게 하지 못한 걸 해냈다. 는 신뢰를 얻었다. 그는 공포를 치유했다. 별이의 것뿐 아니라 나의 것도. 그리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했다. 그 아침 별이는 네 다리로 서 있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이. 와우, 그냥 조용한 별이가 눈에 깃든 채 마구간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굴이 가볍게 밟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꽃빛이 손을 느슨히 하고 녀가 비틀거리면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 뒤에서 층이는 완벽한 리듬으로 따라왔다. 어리는 낙구와 리는 앞으로 향해 있으며 은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 어린 진돗개는 짖지 않고 앞으로 끌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부드럽고 착실하게 있었다. 나는 둘을 언덕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내리는 아래 목장지로 데려갔다. 내가 층이를 곱비 없이 풀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 뒤로 문은 크게 열려있고 그를 여기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머물렀다. 우리 셋은 조용히 먼 울타리에 도착할 때까지 걸었다. 베리는 풀 먹었다. 층이는 가까이 앉아 가끔 나 쪽으로 눈을 돌렸다. 나는 지평선보다 그의 쪽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들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 해리는 문 근처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멈추고 한 번 꼬리를 흔들었다. 승희는 앞으로 걷고 멈추고 돌아보고 그녀를 보고 그 다음 날을 보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의 꼬리가 한 번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되는지 시험하듯 흔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대. 마음이 크게 열렸다. 그는 나를 따라오는 걸 선택한 거다. 네, 그는 갈 수 있었다. 이전처럼 언덕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무릎 꿇고 숨을 죽였다. 그를 부르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내 손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에게 만지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마구간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내 뒤로 그의 발소리가 흙을 밟는 게 들렸다. 가볍고 확실하고 착실하게. 완미는 그의 선택을 했다. 이제 내가 그것에 따라잡을 차례였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충이는 더 이상 어린 진돗개가 아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직 젊고 성장 중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조용한 차분함이 있다. 여기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듯한 조용한 자신감. 마치 우리 누구보다 훨씬 전부터 그것을 알았던 듯 그는 목장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그를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별이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추운 계절에는 아직 다리가 아프고 예전처럼 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통 없이 걷는다. 잘 먹고 잘 잔다. 그리고 충이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지난주 일어난 일이 그가 누구인지 진정한 의미로 나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새로운 말, 보조된 앞말을 맞이했다. 많고 상처투성이로 불신에 가득 차 있었다. 갈비뼈가 피부에서 튀어나오고 그 눈은 끊임없이 도망기를 찾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네, 수의사도, 렌달사도, 내주차도. 우리가 원형 울타리 옆에 서서 그녀가 미친 듯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있자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러다 스스로 다치겠어. 그때 나는 문 옆에 있는 충이의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다. 뭘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짖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발걸음으로 흙 위를 걸었다. 앞말은 멈추고 코를 풀고 귀를 접고 근육을 떨었다. 승희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두 눈 앉았다. 그뿐이었다. 그는 더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 동안 그녀가 발을 고르든 머리를 흔들든 그는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침내 그녀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고 그대로 누웠다. 정적이 목장을 감쌌다.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가 그냥 들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수호자가 아니다. 벌의 생존자가 아니다. 그는 치유자이며 고통과 평온 사이의 달이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별을 구하고 자신을 구함으로써 그는 우리도 구해준 거다. 이 어린 진돗개에 버려진 상태에서 재생으로의 여정은 동물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으이, 승희는 결코 애완동물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그는 소자, 에이, 그리고 타인의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존재가 될 운명이었다. 두 발로 걷든 네 발로 걷든. 그는 자부심에 뒤덮인 그림자로 옷걸이도 집도 신뢰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어린 진돗개로 우리에게 왔다. 하지만 그는 머물렀다. 사료 때문도 안전 때문도 아니고 전리를 위해, 치유를 위해, 그리고 그 여정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어린 진돗개를 돌보는 일은 그냥 애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다. 그것은 동물을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개에 대해, 공포에 대해, 자신에 대해 알던 걸 놓아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더 깊은 것으로 발을 내디디는 거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것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이런 이야기 하나를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들개에게 목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별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한 마리 충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